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헌법을 고치고 군사강국으로 강력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럼 이것이 한국 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체적으로는 방산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군사지정학적 균형으로 보면 동북아에 한국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방산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날 다카이치가 총선에서 대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헌법을 고치고 반중 군사 강국으로 가는 코스로 나간 겁니다. 이 다카이치 자민당은 트럼프 노선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거냐? 일본은 기지국가이고 경제동물로 독일 보게 하는 것이 최고다. 지금부터는 어떠냐? 일본은 정상국가이고 반중 전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겠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일본의 독일 보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 조총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일교포 북송, 제일교포 북송이라고 쓰고 김일성 체제에 10만 빨대 박아주기, 25년 동안 자행된 일이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초에 중국과 이제 관계 정상화하고 그리고 80년부터 바로 중국 해외 투자를 직접 투자를 제일 먼저 테이프 커팅한 데가 일본입니다. 화교들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홍콩 통해서. 그리고 월남이 망하기 전에 이미 월맨과 국교 수교를 했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소련의 그 시베리아 가스관을 독일과 함께 총대를 메고 같이 깔다가 미국의 사보타지에 걸려서 사상 최대의 가스관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소련 또 못 챙겨줘 가지고 안달이 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그 경제 동물로서 독일 보게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마치 독일을 보면 어떻게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아웃소싱하고 사냐? 어떻게 중국에게 경제를 아웃소싱하고 사냐? 이렇게 독일을 한심하게 보듯이 일본이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독일보다 더 오랫동안. 그런데 일본은 좀 얕게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중국 옆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무슨 MTN인가 어딘가 보니까 일본이 F-35B를 한반도 남쪽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겨냥한 것처럼 제목을 뽑아놨는데 기가 안 차죠. 한반도 남쪽이라 하면 오키나와 열도입니다. 그리고 동중국해입니다. 그게. 그런 식이면 내 아내를 부를 때 제 부인을 부를 때 와이프를 부를 때 말하자면 내 아내를 부를 때 내가 잘 아는 남자의 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 알겠지. 저니까. 예. 일본의 GDP의 2%를 군비에 지출하면 개인당 GDP가 한국과 같은 수준이라면 한국의 5%에 해당하죠. 왜 그러냐면 인구가 한국의 2.5배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사강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군사강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본이 작심하고 무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몇 개 영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자 레이더 센서, 이거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A사 레이더를 발명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꽉꽉꽉꽉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는 잘 안 해. A사 레이더를 발명한 게 일본이에요. 그걸 미국이 하이제킹 하다시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요격 미사일 중에 최고봉에 있는 게 SM-3 요격 미사일이죠. 이 SM-3 요격 미사일의 탐색기, 시커, 이게 아마 미쓰비시 전기가 만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항공 엔진, 이거 세계 최고 수준에 꼽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일본은 항공 엔진과 가스터빈의 사업 주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프레드 앤 위트니, 항공 엔진은 하지만 가스터빈은 안 하죠. 시멘스, 가스터빈은 하지만 항공 엔진은 안 해요. 롤스로이스, 예. 거기는 항공 엔진을 하지만 가스터빈은 명목상으로만 있지 별로 시원치 않아요. 그럼 가스터빈 하는 회사가 3대장이 미쓰비시, GE, 지멘스인데 그중에서 항공 엔진을 같이 하는 데는 GE밖에 없어요. 이것도 전투기 항공 엔진 위주로. 그 특이하죠. 일본 역시 이 항공 엔진과 가스터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엔진은 이시가와지마 하리마중공업, 이름이 워낙 길어서 IHI라고 하죠. 그리고 가스터빈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니다. 예. 그런데 둘 다 이게 그 미국 기업이랑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이시가와지마 하리마 중공업은 IHI는 GE 에어로스페이스 및 프레드 앤 위트니하고 관계가 깊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깊냐면은 공동 개발할 때 이거 성공하면 같이 이익을 나누는 리스크 쉐어링 공동 개발을 합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죠. 예, 가스터빈의 신흥 강자 두산 에너빌이
항공 엔진에서도 주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GE의 사업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GE랑 두산 에너빌만 이런 모델이에요. 물론 항공 엔진에서는 전투기 항공 엔진의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을 너무 잘 아는 한화랑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린 파워가 얼마나 센지 테크놀로지 파워가 IHI의 XF9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기는 KF-21에서 사용되는 F414보다 약 70cm 길어요. 직경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게 F100 엔진급입니다. F100, F110 이건 같은 엔진인데 그러니까 거의 그 같은 급의 엔진이고 크기나 모양도 같아요. 이게 저기 F16에 사용되죠. 그런데 터빈 입고 온도가 F414보다 약 한 300도 높고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고 있는 국산 첨단 항공 엔진, 이거 개발 중이죠. 그 1600도보다 약 200도 높은 1800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높은 거는 미국 엔진 중에서 이거보다 높은 거는 F35에 사용되는 엔진, F135가 이거보다 높죠. 그거는 한 2000도 되죠. 터빈 입고 온도가. 그런데 추력은 F100보다 훨씬 높은 24,000파운드입니다. 크기는 같은데 추력이 훨씬 높아요. 추력이 한 30% 이상 높다고 봐야죠. 30% 이상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반어하게 되면 33,000파운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력 편향 노즐이 또 있어요. F22에서 사용되는 엔진처럼.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미쓰비시 F2 전투기를 플라잉 테스트 베드로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F2 전투기의 엔진이 F16 엔진으로 쓰는 F110, F120인데 그런데 이 XF9 엔진의 그 폼 팩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겨먹은 게 F120이랑 비슷하고 같으니까 F2 전투기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끼워 넣어가지고 이게 전투기에 달았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플라잉 테스트 베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플라잉 테스트 베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뭐 길이 뚝 끊긴 막다른 골목이라기보다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가 뚝 끊겨 있는 게 도로가. 일본이 좀 그런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뭐 원인은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추정되는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엔진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엔진이냐. 뭐 이론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전력이 180kW입니다. 뭐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는 고도나 속도에 따라서 고도 속도에 따라서 인출할 수 있는 전력량이 바뀝니다. 엔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전력량이. 근데 뭐 최상 조건에서 따진 거겠죠. 이 F15E의 엔진 이게 F100인데 이거는 38kW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F22의 엔진 F119 이건 65kW라고 나오더라고요. F135가 이게 160kW나 올라가요. 그리고 F414가 65kW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슈퍼호넷이 인출할 수 있는 전력이 130kW라 그러거든요. 근데 슈퍼호넷이 F414 두 대를 끼우잖아요. 두 개를, 엔진 두 개를. 그러니까 엔진 하나당은 65kW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표 자체는 틀릴 수 있어요. 이 표는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잘 안 밝혀지는 그 데이터예요. 제가 이거를 한 두 개 자료를 번갈아 썼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나온 일본의 XF9 엔진의 설명 자료에서 갖다가 쓴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다른 자료로 해서 제가 짜집기를 한 건데 이게 워낙에 좀 비밀스러운 자료 같고 부정확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뇌 탈출 이게 그 알림이라든지 또 구독, 좋아요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야 노출이 많이 됩니다. 반드시 좀 도와주시고요. 또 흥이 나시면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그 방위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원인이 상호작용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분절 고립입니다. 방위산업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여러 혁신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고립된 혁신으로 끝나서 다른 데로 통합 응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한 게 있었죠. 그게 이제 미국의 블랙베리가 유명한데 블랙베리가 데이터 통신을 하기 전에 그걸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냐? NTT 도코모입니다. 그 당시 NTT 도코모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주가를 누릴 때죠. 그런데 그게 스마트폰 서비스로 이어지고 그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웹 서비스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또 미국의 블랙베리만큼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본은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혁신은 우리가 다 해놨는데 상품화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다 하더라. 뭐 일본이 그런 게 많다고요. 이게 어떤 혁신이 분절 고립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XF9 엔진. 그 정도 엔진 만들었으면 플라잉 테스트 하고 그게 F2 전투기든지 어딘지 좀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거의 뭐 한 10여 년 이상 지나도록 그냥 명품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미쓰비시의 어깃장이냐? 왜냐면 우리가 F2 그 전투기는 미쓰비시 F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입장에서는 야, 그 IHI 뭐 저 좋은 일 시켜줄 거 있어. 뭐 어차피 F2 전투기 몇 대 만들지도 않았는데 100대 미만이거든요. 우리 안 해. 그러고서 안 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미국의 유리천장 때문이냐? 아니면 정치인, 군부, 관료의 태만함 때문이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한 4가지 원인이 복합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이 기막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우리의 뭐랑 같냐. 리짱밍 정부가 개발 중단시킨 공대함 유도탄 2하고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공대함 유도탄 2도 고체연료 램젯, 이걸 solid fuel integral rocket ramjet, 그래서 SFIRR이라고 읽는데 우리도 그거거든요. 그리고 고체연료 램젯이라는 뜻에서는 이게 미티어 미사일과 동일한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장거리를 뭐 음속의 3배, 4배 속도로 막 뚫고 지나가는 거라 이게 장거리 초음속으로 장거리 레이더 사냥 미사일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또 공대공 미사일에도 쓸 수 있고 이 같은 이 그 테크놀로지가.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계속 개발 중이라고만 지금 계속하지. 이거를 변형을 해서 공대함이 아니라 그러면 뭐 투작시킬 만한 게 좀 마뜩치 않아 좀 다른 걸로 변형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이 ASM-3 카이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조적 취약점은 뭐냐면 갈라파고스라고 이건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혁신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외딴 섬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전투기 쪽에 그런데 보고 있으면 황당하다고. 아무리 1970년대 일본이 뭐 잘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는 잘 살게 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하러 F-15를 부득불 들여다가 일본에서 다 뜯어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손 많이 본 일본향으로 만드냐고. 우리는 조립만 해서 이거 F-15에 조립만 해서 F-15K라 그러지 우리가 손을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F-15 요번에 그 우리 업그레이드 할 때 그게 우리가 28억 달러 가지고 우리가 한 F-15가 한 거의 60대 있지 않나? 50대인가 60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당 한 3, 4천만 불 수준에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걸 거예요. F-15 EX EPOS급으로. 그 굉장히 EPOS라는 게 EPAWSS. 그게 이제 F-15의 통합 전자전체계거든요. 자기 방어 전자전체계. 그 막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다시 달고 전자전체계 이렇게 그 강화하고 뭐 이런 건데. 싸게 하는 거예요. F-15 EX EPOS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3, 4천만 불밖에 안 든다 대당. 그러면 굉장히 싸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애초에 오리지널 F-15E랑 별로 차이 없는 걸 우리가 했단 얘기예요. 처음부터 할 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쉬운 거지. 일본은 안 그래요. 이거 부득부득 다 뜯어서 지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계속해서 소련이랑 이렇게 뒷거래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겠냐고. 그러니까 야 너한테는 통합전자전체계 못 줘. 물론 그때 통합전자전체계는 벌써 40년 전이니까 지금 이포스에 대하면 뭐 정말 길거리에 돌멩이만도 못한 거예요. 그 수준이. 그러나 그것도 안 줬다고.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전자전 흉내낸다고 레이더 경보 시스템 만들어서 달고 그 다음에 그 일렉트로닉 카운터 메저 서포트라 그래가지고 적 전자전에 대해 가지고 좀 대항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서 달고.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냥 적당하게 F-15 그냥 사서 하지.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다 그 저기 어디야 다시 그 미국의 F-15와 비슷한 경로로 만드는데 또 돈 쓰고 그 다음에 요번에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 천문학적인 돈 더 쓰고 우리보다 단가가 더 높아요. F-15만 그런 거 아니에요. F-2도 똑같습니다. 이게 1980년대 미국 보고 부득부득 내가 전투기 만들겠다고 나서니까 미국이 야 얘들 가만히 놔뒀다가 이거 1980년대가 진짜 일본 골지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련에게 헬리콥터 이 그 날개를 만든 데 필요한 특수 선반을 수출해. 그 도시바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련의 시베리아 가스관을 독일
은행과 손잡고 일본 은행이 돈을 대서 가스관을 놔서 소련에 빨대를 박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이건 때 열받아가지고 그 CIA가 공작해가지고 가스관의 주요 포인트를 다 폭파시켜 버렸다고요. 83년인가 84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깃장 놓고 따로 가고 있는 거야 계속 경제동물로서. 그리고 미국의 군사지정학적 구도를 계속 이렇게 그 뿌리를 갉아먹으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말 들어. 너 F-16 베이스로 해서 개발해. 네가 꼭 개발하려면.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미국이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뭘 제안을 하냐. 그때 캐스퍼 와인버거인가가 국방장관일 때인데 야 우리가 말이야 지금 F-15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 그 지금 A사 같은 거 좋은 거 개발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그런 거 통합해서 우리 F-15 좀 제대로 업그레이드 하자. 그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 일본은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항속거리가 길게 나와야 돼요. F-15가 항속거리가 길잖아요. 똑같은 이유가 사우디가 그래요. 사우디 보면은 항속거리 짧은 F-16은 아예 없어. 사우디는 주력이 F-15예요. 그래서 사우디에 우리 KF-21이 먹힌다고. F-15도요. 이거 안 달면 우리 KF-21보다 그러니까 이거 외부 연료탱크 안 달면요. 우리 KF-21보다 항속거리 짧아요. 우리 외부 연료탱크 안 달고 2,900km 가니까 굉장히 긴 매예요. 얘. 우리 KF-21. 서방에서 외부 연료탱크 안 달고 2,900km 가는 비행기 없습니다. 서방 4.52세대 이상 비행기 없어요. 그런 비행기. KF-21이 이게 중국 정조준한 비행기라니까 항속거리 무지하게 길어요. 거기다 내가 노래 부르지만 중국을 더 기분 나쁘게 하려면요. 뱃속에 한 6세제곱미터 공간 남아있거든요. 거기다가 연료탱크 만들어 갖고 집어넣으면 이건 뭐 거의 한 4,000km 갈걸 항속이. F-15가 항속 많다 그래도요. F-15가 항속이 3,500km로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3개인가 달아요. 600갤런짜리 아래에다가. 그리고 어깨에다 뽕 넣어야 돼. 컨포멀 탱크. 근데 컨포멀 탱크를 넣으면 비행기가 변형돼요. 그럼 뗐다 붙였다 못하니까. 그래서 컨포멀 탱크는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F-15 항속거리가 기껏해야 아래 3개 다 달아도 그땐 또 무장 안 다른 상태 3,3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항속거리 보면 F-15가 KF-15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뽕한 상태에서 이거 3개만 달아가지고 한 3,000km, 3,300 나온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무장 달기 시작하면 푹푹푹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KF-11은 자기 연료 꽉 채워서 2,900km 가고 무장을 또 한 7톤인가 7.7톤을 끌어안잖아. 그래서 이거 KF-11 이거 묘한 비행기예요. 아주 묘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손잡고서 F-15를 같이 업그레이드하는 걸 같이 하는 게 맞았어요. 또 캐스퍼 와인버거가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다른 대안 제시한 게 야 우리 말이야 지금 그 호넷 그거 좀 허접해가지고 우리 슈퍼 호넷으로 완전히 바꾸려 그러거든. 그 F-18 야 그거 우리 같이 하자. 그럼 F-18은 이거는 그 항속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 F-18이 KF-21의 원단이잖아.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F-414 엔진 쌍발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그 F-16 그거 프레임 내놓으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내 맘대로 고쳐 쓸 테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게 저기 느리끼리 한 거는 오리지널 F-16이고요. 퍼런 거는 F-2라고요. 이게 날개랑 몸 이거를 두툼하게 옆으로 벌렸어.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다 위를 오래 날아야 되니까 항속을 늘리려고 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장착을 했죠. 같은 해 조금 늦게 F-15C가 A사 레이더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투기 중에 A사 레이더를 제일 먼저 다룬 건 F-15C입니다. 2000년입니다. 횟수로는 일본의 F2랑 같아요. 심지어는 F-22 2005년입니다. 그리고 슈퍼호넷 F-18 2005년입니다. 라팔 언제야?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KF-21 개발할 때 그 내고된 게 2012, 2013 아니야. 그때 그거 미국 A사 레이더 기술 주세요. 이게 그냥 푹 찔러보는 소리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그 정광선 씨도 그러잖아요. 그거 안 될 줄 알았다고. 아니, 라팔이 2012년에 A사 레이더 다른 거예요. 따끈따끈한 기술이라고. 근데 그 기술 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예? 20대인가 40대 사면서? 날도둑 같은 소리지. 인도네시아가 만약 그런 소리 하면 우리 날도둑놈이라 그러잖아. 인도네시아 보고 날도둑놈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첨단 기술을 제공할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따오 소리를 하면 이거 난 얼굴이 창피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미국 한번 좀 이렇게 푹 찔러서 다른 거 얻어보려고 한번 푹 찔러서 그때 그거 했지만 결국 우리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F-16 바이퍼가
이 F-16이 바이퍼 때 A사를 달았거든요. 이게 2020년에야 달아요. 유로파이터는요, 2014년부터 뭐 A사를 단다고 뭐 만지작 실험도 하고 뭐 했지만 A사 실제로 다른 그 전투기가 등장한 거는 2021년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공급하면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F2는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A사를 다룬 그런 전투기인데, 그 한 90대도 지금 뭐, 90대? 94대인가 만들었는데, 4대는 그건 프로토타입이고, 90대쯤 되는데 한두 대 떨어졌으니까 지금 80몇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전략적 마인드라면, 그래, 슈퍼원에 같이 합시다. 예. 우리 A사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뭐 기술, 이거에 대해서는 기술 갈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든, 미쓰비시 전기가 만든 A사를 거기 채워주세요. 그리고 에비오닉스 다 내놓으세요. 그 저기 무슨 비행 자동 제어 이런 거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고 이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F2로 가서 지가 해서 저렇게 다 해놨으니까 결과가 뭐예요? 너무 심하게 일본화돼 갖고 업그레이드를 못 해요. 너무 심하게 일본화돼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뭐 90대도 안 되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그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겠어? 천문학적 돈이 나오지. 저거 돈 많이 들었어요. 저거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당 한 2억 5천만 달러, 3억 달러 들어간 거예요. 저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저거 3천억 넘어 들어갔습니다. 대당. 그러니까 개발비랑 제작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GR 한 겁니다. 돈 GR. 예. 갈라파고스죠. 그 다음에 국가 의지가 불명확해요. 그리고 상호 어깃장을 놔. 그러니까 국방안보의 본질은 뭐겠어요? 미일 동맹 강화해서 자유국방 키워가지고 중국, 북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 비핵 전력 쪽은 일본이 주도하고 큰 몫을 일본이 담당한다. 그게 지금 한국이 도달한 지점이잖아. 그래서 한미 핵, 비핵 공동작전 지침이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딴 생각은 뭐야? 안보는 미국이 맡고 우리 일본은 기지 제공하면서 전략적인 군사기술만 똑똑똑똑 그냥 확보해서 서랍 속에 놔둬. 이게 딴 생각이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요. 군사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계, 군부, 관료, 기업 이게 나눠먹는 거지. 먹이사슬 짜갖고. 저런 관점을 가지면 저 딴 생각 가지면 저게 명분은 그렇게 되는데 결국 나눠먹기 게임이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생태계 짜서. 이 딴 생각을 합리화시켜주는 뿌리가 있어요. 심리적인 뿌리. 그게 뭐냐면 지배계급의 미국에 대한 원한. 일본은 지배계급이 있는 사회죠. 지배계급이 있어요. 영국이 그렇듯이. 영국이 말투부터 다르잖아. 나 흉내 잘 못 내지만 술집에 가서 누가 툭 건드리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그 말 걸기 시작하면 누구세요? Who are you? I have not met you before. 나 당신은 옛날에 만난 적 없는데요. 제가 기억 잘못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식이나 좀 쿨하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인토네이션이 무지하게 심해요. Who are you? I haven't met you before.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투가 다르대요. 억양이. 출신 지역에 같더라도. 영국이 지배계급이 있듯이 일본이 지배계급이 있다고. 이 지배계급이 미국에 대해서 좀 원한을 갖고 있고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옛날에 다 그렇게 열강전쟁 할 때인데 미국이 꼭 우리만 다 잡아주길라 그래서 결국 원자폭탄까지 쳐맞았다. 뭐 이런 자기들을 희생자로 생각하는 이런 근성이 있다라고 누가 썼냐. BBC 특파원이 썼어요. 일본을 깊게 사랑하고 일본 여자랑 결혼했고 일본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쓴 마지막 자기의 그 에세이가 그런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상, 해상, 공중 자위대를 통합한 합동참모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거부했어. 왜 거부했을까? 그런 거 두면 주일미군과 인터페이스 하게 되거든요. 주일미군 사령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왜 주일미군과 인터페이스해? 쟤들 점령군인데. 그래서 육상 자위대, 일본 자위대 6회공 각각이 일본 방위상 그 장관실과 연락하고 장관실에 앉아 있는 무슨 거기에 근무하는 그 군인이 주일미군 건너뛰고 하와이가 아니라 하와이 인태사령부에 6회공이랑 연락을 하고 미 6회공이랑. 그럼 거기서 답이 나오면 방위성 쪽으로 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위대에 6회공 자위대에 각각에 또 연락을 주고.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미국이랑 언제까지 인터페이스 하냐. 80년 동안. 작년에야 합동작전본부가라는 이름으로 합참이 만들어졌어요. 작년에야. 또 다른 게 있죠. 중국을 겨냥하는 핵심 무기는
뭐 자꾸 개발이 늦어지거나 배치가 늦어져. 중장거리 미사일. 원점 타격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그거 올해야 배치되기 시작해요. 일본이 굉장히 좋은 그 순항 미사일 그 원단을 갖고 있거든요. 12식 미사일 타입 12라고. 지대함이죠. 그게 올해 돼서야 작년 돼서야 그게 1000km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우리는 미국이 부득부득 말리는 걸 현무3 그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그거 만들어서 점점 늘어나갖고 공식 확인된 건 1500km고요. 그것도 한 15년 전쯤에. 한 10여 년 전쯤부터 도는 소문은 뭐냐면 3000km 간대. 그 소문이 돌았다고요. 그게 현무3가 그리고 그걸 잠수함 발사 버전으로 만든 게 해성2인데 그게 이제 한국형 말하자면 한국형 지대함 미사일이죠. 아마 해성2 그 배에서도 쏠걸요? 네, 배에서도 쏩니다. 그러니까 미국 토마호크랑 똑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미국 토마호크는 원래 배에서 쏘는 거에 시작을 해서 최근에 땅에서 쏘는 것까지 확장이 됐는데 원래 미국 토마호크는 배랑 잠수함이 먼저 했었어요. 미 해군 무기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걸 땅에서도 가져가서 이제 쏘게 됐죠. 우리는 땅에서 쏘는 현무3로 시작해서 잠수함하고 배로 건너갔죠. 그러니까 간 코스가 좀 달라요. 일본이 저렇게 레이더 잘 만들고 전자장비에서 세계 최강급인데 에스코트 전자전기 F2를 만들었으면 전자전기를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얼마든지 만들 힘이 있죠. F2를 이미 자기들이 그게 2000년부터 운영을 했어. 25년 전부터 운영했으니까. F2 가지고 전자전기 만들 수 있죠. 안 만들었어요. 광역전자전기? 뭐 허접하지만 일본이 광역전자전기는 저런 힘이 있으니까 비즈니스 제트를 뭐 봄바르디에나 걸프스트림에서 사갖고 지들이 고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안 만들잖아. 그리고 항공 엔진을 만들 힘이 있으니까 고급 UAV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일본은. 우리가 지금 고급 UAV 무장형을 왜 못 만들어요? 항공 엔진이 이제야 완성될 동 말동하잖아. 일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잖아. 이런 게 다 이 스탠드오프 무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겨냥할 수 있는 무기, 장거리를 정찰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은 다 피해 나갔다고 일본이. 중국과 군사 대립을 하는 그 최일선에 서기 싫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80년을 지내온 거예요. 80년을. 그게 이번에 다카이치 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인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중에 셋은 말씀드렸죠. 우선 첫째는 어떤 혁신이 일어나도 그게 플랫폼에 통합되거나 혹은 그게 변형 응용돼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데 잘 연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상한 데 가서 막힌 골목으로 뭐 몰고 들어가 가지고 아주 꼼지락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를 자초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갈라파고스 경향이 있다. F2 전투기, 뭐 F-15J 전투기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국방이라 함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 적국을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 그 적국을 막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게 국방인데 그런 생각은 없고 이건 뭐 독일보기 하면서 경제동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핵심 전략적 기술은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따라잡아서 그건 책상 서랍에 넣어둔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졌다. 거기다가 지배계급이 자기들을 태평양 전쟁의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원한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굴었다. 불명확한 국가의지와 그 다음에 이제 어깃장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어깃장을 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자위대 육해공이 서로 어깃장을 놓는다. 그렇게 대표적인 게 미사일 방어 MD죠. 원래 그 공군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공군 사안하죠. 미국도 공군이 하죠. 그거는. 근데 공군이 꼴 보기 싫으니까 육군이 그거 브레이크 걸다가 해군으로 준 거야. 그래서 일본의 MD의 기본 축은 배에서 운영되는 이지스잖아. 구축하면서 운영되는. 육상 MD는 보안에 지나지 않고 육상 MD 패트리엇은 보안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거기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과 유리천장이죠. 미국이 플랫폼은 절대적으로 미국 걸 사용할 거를 강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MD 다 미국 거예요.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같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미국이 야 니들 뭐하러 그거 되도 않을 거 무슨 천궁이니 뭐 엘셈이니 뭐 그 고성능 레이더니 이런 거 하면서 왜 니들식으로 MD 한다 그래? 그냥 페이트리어트를 깔어. 그리고 이지스 깔어 배. 그리고 사드도 좀 사고. 미국 우리를 그렇게 압력을 언제까지 줬냐? 윤석열 정부 등장 전까지 줬어요. 그 다음에 해군 CEC라는 게 이제 Cooperation Engagement Capability, 합동 교정 능력이죠. 그러니까 해군이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구축함급에서 이제 갖추는 거예요. 그 위성에서 오는 거, 공군에서 오는 거, 또 다른 전함에서 오는 거, 이걸 각각의 구축함이 열척이다 그러면 열척이 전부 전체 상황을 같이 보고 있는 거야. 특히 전구가 같으면. 그 미국 거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지스는 이거는 브랜드 네임이니까 록히드 마틴에 해군의 구축함에 다 이지스 다 깔았죠. 호위함은 오히려 우리보다 못합니다. 네트워크나 이런 게. 왜 그러냐면 호위함은 이지스를 깔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배가 뭐 3, 4천 톤급밖에 안 되니까 자기 솔루션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좀 몸집을 줄여서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롱마에서 받은 거여 갖고 호위함 쪽은 오히려 그런 쪽이 우리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신형 호위함보다.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에서 지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앞으로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중심 전쟁이잖아. 그럼 그 네트워크가 짜이고 그 네트워크에 여러 센서들, 그게 뭐 배에 있는 센서든 F-35에 있는 센서들 그게 다 통합돼서 들어오고 그게 또 그 위에 거기에 또 각종 무기들, 배에 있는 무기든 땅에 있는 무기든 F-35에 있는 무기들 그 무기들이 다 한꺼번에 보이고 그게 적을 식별하고 대응 방법을 추천해주는 AI가 그 위에서 작동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적을 식별하고 대응 방법을 추천하고 웬만한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는 직접 그냥 자동화하고 그런 글로벌 AI가 작동하고 그걸 제가 나이프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트워크 베이스드 AI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기반 AI, 글로벌 AI 프레임워크인데 대한민국은 이걸 꾸역꾸역 자기 힘으로 가고 있어요. 늦게 될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걸 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건 일본 자신이 지금 깔아놓은 체질이나 미국의 입장이나 봐서 이건 미국 것입니다. 일본은. CEC가 이미 미국 건데 MD가 미국 건데 MD, CEC 이런 게 기본이거든요. 이 나이프에서는 당연히 미국 거 가죠. 난 미국이 일본의 전투기 발전을 꽤 억제하고 있다고 봐요. 1980년대 이게 일본과 협상을 할 때 일본이 당한 거지. 일본이 그때 캐스퍼 와인버거가 추천한 대로 슈퍼 호넷이나 F-15를 공동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안 당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부득부득 지가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야 그럼 F-16 저거 한 20년 된 프레임워크인데 저 가져가서 해.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그 기체 넓혀갖고 이상한 물건 만들어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F2. 근데 미국이 그렇게 견제를 했던 게 지금도 견제를 어느 정도 한다고 저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보면 소련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 주도 국가가 일본이에요. 고마스 기계하고 돈은 누가 됐냐? 일본 은행이 됐어요. 국채은행이. 그리고 그 무서운 시절에 소련의 비행기 프로펠러 제작 장비 수출했어요. 도시바가.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 소련,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어깃장 놓고 막 지가 치다른 게. 그러니까 친중 글로벌리즘이 나오기 전에 일본 자본의 친중 그 한의문이 먼저 있었어요. 똑같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유럽에서 제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이제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2차 대전이라 그러면 유럽 전구를 뜻해요. 그래서 제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구별해서 말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같이 제2차 대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발발 시점도 다르고 제2차 대전 유럽은 1939년이고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이니까 한 2년 3개월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전쟁 구별해서 말하는 게 좋죠. 사실은. 그게 정확합니다. 당사자들이 구별해서 부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통합해서 불러? 네. 그러니까 제2차 대전 후에 그쪽에 가서 제일 많이 작업을 한 게 일본이에요, 사실은. 여기 제2차 대전 때도 보면은 태평양 전쟁이 붙기 전에 또 제2차 대전이 붙기 전에 37년부터 중일 전쟁이 붙잖아요. 그게 이미 신호탄이거든.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유럽 제2차 대전의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1990년대부터 시작한 친중 글로벌리즘의 신호탄이 198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친중 한의문 에 의해서 물꼬가 튀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투기 억제하죠. 그런 식으로 놓을 때니까 1980년대. 그러면서 또한 일본의 어떤 좀 특이한 기술들, 전자, 레이더, 센서 기술은 흡수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일본에 대한 그런 전략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보이지 않는 손과 미국에 의해서 일본에 덮어 씌워진 유리천장이 여기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예, 존재할 수 없는 이유 뭘까요? 일본을 볼 때 미국은 어떤 생각일 거냐? 일단 첫째, 국가 의지가 해롱되는 애들이야. 얘들은 그렇게 봐왔다고요. 다카이치가 나서서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 전에 아베 신조가 좀 정리했고. 그러니까 소련, 중공, 북한, 월맹에 대한 태도가 이걸 여실히 이때까지 증명을 하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야, 여기 한국이 왜 바뀌었어? 아, 그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바뀐 거야. 야, 한국이 왜 또 바뀌었어? 아, 그 리짜이밍 저기 더블당 애들 걔들은 굉장히 중국을 굉장히 거의 종주국처럼 생각하는 애들이야. 아, 명확해 왜 그랬는지. 과정도 잘 보여.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디로 튈지도 잘 보여. 일본이 그게 안 보인다고요. 자, 불투명해요. 두 번째는 지배계급이 존재해. 그리고 그 속내에는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자기들이 희생자라는 관념, 그리고 미국에 대한 원한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국민들이 쏠림 현상이 있고 지배계급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야. 19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의 안보투쟁, 그다음에 그 공산주의, 극단적 공산주의 자들이 주도한 그런 반미투쟁의 물결 이후에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에서 밑에서부터 작동하는 힘에 의한 근본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밑바닥 힘으로 따지면 오히려 자유공화 지지 세력이 크지. 근데 그게 정당에서 이제 연결이 안 되고 그게 교수, 그 다음에 좀 전문직, 돈 다루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되니까. 아이, 돈 다루는 애들 요새 말하는 거 봐. 난 오늘도 보다가, 아이고, 한심해. 보다가 뭐 트럼프, 아, 그 사람은 자연재앙이에요. 아, 가만히 말하는 관점 보면 유럽이나 유럽의 메인스트림 혹은 미국의 그 글로벌리스트 로직을 가지고 그냥 읊는 거야, 읊어. 그러니까 쟤는 지금 월스트리트의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냐 아니면 한국인으로서 그 전문직 돈 다루는 애, 쟤는 머리가 왜 저러지?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세련됐다, 개념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전문가스럽다라고. 아니, 그 동네가 그렇게 다 물들어 있어요. 그런 전문직들이. 아니, 그렇게 냉정하게 보는 건 어떤 면에서 좋은데 거기에 한국인으로서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인으로의 관점 보면 트럼프 함부로 그렇게 폄훼, 비하, 매도 못하거든요. 자연재앙이라는 네 글자로. 거기에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를 누구에 보통 비견하냐면요. 트럼프 위대한 파퓰리스트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비교하면 앤드루 잭슨에 비교합니다. 한 200년 전에. 미국이 그 건국의 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미국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아래서 개척이 쭉 일어날 때 지방별로 엘리트 호족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건국의 아버지들도 다 그래. 일종의 거대한 지방 호족들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고 지도자예요. 정신적 지도자예요. 근데 머리가 깬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를 노무현 따따따블 정치로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게 그게 앤드루 잭슨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파퓰리스트였다고요. 그것 때문에 앤드루 잭슨을 나같이 좀 싫어하든 혹은 아주 열광해서 좋아하던 간에 미국 $20 지폐에 그 얼굴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앤드루 잭슨이. 트럼프는 일종의 그런 창조적 파괴자라고. 그 스타일이 고약하고 어떨 땐 잔인하고 짓궂고 그러더라도 어떤 미국인들의 절대 다수 혹은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절실한 문제, 그리고 그게 세계적 차원의 문제랑 연관된 문제를 정면에서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자연재앙이고요 하고 자연재앙이란 네 단어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킬킬대는 게 전문가냐고. 골빈놈이죠. 골빈놈이죠. 전문가라고 쓰고 골빈놈이라고 읽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저같이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 이론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또한 뭐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봐주고 그런 어떤 다양한 게 좀 있는데 일본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고 이 국민들이 지배계급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30년 후에 쟤들이 어디로 갈까? 갸우뚱갸우뚱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고삐를 유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무기에 대해서 고스란히 작동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삐를 유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내일은 이제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각 무기 분야별로 한일 간의 장단점이라 그럴까 특색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본이 군사 강국화될 때 이것이 한국 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